이제는 아까 플라톤 했으니까 이제 이어서 넘어가면 저희 이제 고대 그리스의 마지막이죠.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고대 사상가고요. 이제 거의 한 중세를 지배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이제 중세를 지배하는 철학의 왕의 타이틀은 이제 중세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플라톤의 제자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의 어떤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감각적인 세계를 허구로 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어떤 실제 세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허구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적 사물을 실제로 인정하는 이론론적인 형상 철학을 전개한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의 한 2000년 동안 주류의 어떤 존재론, 형이상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시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어렵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기를 믿어요. 예. 플라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플라톤의 이 이름은 사실 플라톤이 아니라 플라톤 별명이거든요. 그때 당시 좀 어깨가 넓었다 뭐 그런 별명이 있어요. 본명은 이제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아리스토클레스. 네, 아리스토클레스. 아리스토라는 명칭이 자꾸 보는데 최고의 뭐 그런 뜻이에요. 가장 뛰어난 귀족의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존재론 마찬가지로 이제 존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부터 일단 출발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고대는 일단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다. 이 세계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세계가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이러저러한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살아가야 한다가 일반적으로 차근차근 전개되는 그 논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체 우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큰 과제로서 설정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왜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이고 믿을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상정해야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에 다른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이 감각적인 현상 이면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너머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어요. 이 초월적인 세계는 없는데 형이상학적인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요 주장, 약간 조화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조화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물, 그러니까 감각적인 존재자는 감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인식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플라톤은 감각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은 분리되는 것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감각의 대상이 결국 인식의 대상이다. 감각의 대상이 감각 자체도 가지고 있지만 감각 너머에 있는 그런 특징들, 형이상학적인 본질들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사물들을 또 인정하고요. 이 사물들, 감각적 존재자들을 제1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감각적 사물들로부터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감각적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원인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원인설이 무엇이냐?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실체, 그러니까 즉 사물들은 네 가지의 어떤 내재적인 요소들로 분석된다는 거지. 네 가지의 원인들로 분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안에 네 가지 본질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이라는 거죠. 초월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원인들이 사물을 구성하고 사물이 변화하게 만드는 원리다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형상과 진료예요. 형상은 무엇이냐? 사물의 형이상학적인 원리, 에이도스라고 쓰이고요. 이제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 진료, 사물의 물질적 재료다. 그러니까 가령 인간은 뭐 뼈, 피, 살,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동시에 인간은 어떤 형상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사물의 형이상학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은 어떤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사물은 다른 사물의 진료가 되거나 잠재적인 형상이 되기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대요. 이제 예를 들자면 가령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진료와 형상이 모두 나무겠죠. 나무의 형상, 나무의 진료가 더해져서 나무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이 됐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로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의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한다면 나무 의자가 되겠죠. 진료는 나무인 것이고 형상은 의자인 그런 사물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형상과 진료의 측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고, 형상이 진료와 결합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물들이 자꾸 변화하게 되느냐? 뭐 구성은 형상이 진료를 만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형상과 진료의 결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고 이 형상이 바뀐다거나 진료가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운동과 목적이라고 하는 원인들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운동은 이제 물리적인 원인이에요. 힘, 에너지, 물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운동을 하는 방향, 나아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 원리를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 무언가 변화하려면, 운동하려면 움직이기 위한 일단 힘이 있어야 되겠고 또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와 원리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방법 역시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도토리가 땅에 심으면 이제 도토리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썩을 수도 있잖아 땅 안에서.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토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겠죠. 그걸 이제 기능이라고 불러. 에르고. 이 기능을 잘 수행하면 나무가 되겠지만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이 땅속에서 나무가 되지 못하고 썩어버리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사물이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치? 인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면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기능을 실제로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원인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화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운동은 이제 틀림없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것이고 모든 사물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 이 목적들의
따라서 사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설명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각각의 사물이 지니는 목적의 가치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위계적 서열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A가 가령 B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B가 A보다는 더 우월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A가 B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B는 A보다 완전하고 더 우월한 거야. 또 B 역시도 C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위계에 따라서 더 우월하고 더 완전한 것이 있고 더 열등하고 더 불완전한 것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쭈루루루루루루 목적에 따라서 위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딱 알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목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지. 불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결핍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즉 완전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고, 완전한 것은 전체로서 불완전한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불완전한 것들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완전성에 기반한 위계적 세계관은 완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설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완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돼.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한 것,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착 지점을 설정해줘야 된다고. 진짜 더 이상 완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거. 그 완전성이 실현된 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변화가 멈춰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부동의 원동자라고 설명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더 이상 완전해질 수 없어서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걸 탐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적이 되는 것은 보다 완전한 것이니까 당연히 좋음의 가치를 갖겠죠. 더 완전한데 나쁠 수 없잖아. 당연히 좋음의 가치를 갖겠지. 또한 그렇게 완전해지는 데 기여하는 그 유용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역시도 이제 좋음의 가치를 갖는단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좋음을 두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체로 좋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단적으로 좋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목적은 어찌 보면 그 자체로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체로 목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니까. 한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 경우에는 수단적으로 좋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음의 기준이 잡히고 나면 나쁨 역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이제 목적 실현에 방해가 돼서 그 자체로 나쁜 것이나, 아니면 목적의 수단적인 차원에서 좀 방해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쁨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 실현에 기여하면 선한 것이고, 목적 실현에 방해되면 악한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죠? 목적이거나 목적 실현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며,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좋음,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도 수단과 목적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한다면, 이 실체, 이 감각적인 존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최고의 궁극적인 좋음이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좋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행복에다 놨다.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고인 선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다른 모든 좋음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무언가 더 보태질 수 없다. 완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좋음을 위해서 선택될 수 없다. 왜? 얘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좋음을 위해서 행복을 선택하냐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과 최고선 그리고 행복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행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적이나 수단적으로 좋음을 둘 다 이제 좋음으로 놓게 되면서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다원적이게 돼요. 목적이 여러 개잖아. 이 사물마다 상황마다 목적이 달라지는 거니까 감각적인 개체마다 다 저마다의 다원인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의 목적을 지금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가 달라지면 당연히 원인으로서의 목적도 달라지겠지. 상황이 달라지면 목적이 달라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서 목적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 모든 개체에 통용되는 목적이 존재할 수 없듯이 좋음 역시 단일한 것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 좋음이 단일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좋음과 나쁨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목적이야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에요. 즉 좋음은 목적에 따라서 평가되지만 목적이 다원적이기 때문에 좋음 역시 단일할 수 없고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선의 이데아는 그 존재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러한 선의 이데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플라톤이 말하는 방식의 어떤 선의 이데아는 단일하고요. 단일하고 이 세계의 딱 하나가 되는 그런 원리로서 성립하잖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거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좀 초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좋음이나 좋음 자체를 좋은 것이라는 어떤 개체, 객관적인 개체들과 객관적인 개체가 아니죠. 그 감각적인 개체들과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초월적 세계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자연적인 사물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을 탐구할 때도 있어서 인간의 자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다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들을 부분으로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이 제일 완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의 어떤 특징들을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식물적인 부분도 있고 동물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만의 부분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 당연히 뭐 안 된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들을 세 가지의 어떤 차원으로 나눠 놓는데 식물적인 부분, 식물, 동물, 인간 중에서 제일 완전한 게 인간이니까 인간의 기능들도 식물적인 게 있고 동물적인 게 있고 인간만의 것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식물적인 부분, 동물적인 부분, 인간만의 부분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인간만의 부분은 이제 이성이라고 생각했어. 인간의 기능은 이성이야. 그럼 동물과 식물은 식물적인 부분은 이성이 아니니까 비이성적인 부분이겠죠. 그지?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식물적인 부분이 있고 동물적인 부분이 있대요. 왜 식물적인 부분은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식물 키울 때 식물한테 말하면 식물이 반응해요? 식물 훈련 가능? 불가능하죠. 인간의 어떤 그 측면 중에서도 이 이성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생명활동이나 성장이에요. 머릿속으로 키가
이성으로 명령해. 몸한테. 야, 키 커져. 한 185. 커져. 하면은 커져? 얘가? 안 커지지? 그죠? 이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성이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 반대로 우리 어떤 감정이라든지 욕구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 이러면 안 돼 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가 어느 정도 있어. 또 동물들 역시도 우리가 말하면은 들어 안 들어. 잘 훈련하면 그 이성의 통제를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죠. 그러니까 식물은 우리가 트레이닝이 안 되지만 동물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비이성적인 측면 중에서도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과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탁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곧 덕이라고 생각했고, 이 덕을 얻는 것을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같이 좀 볼게요. 자,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을 포함하니까 생명 중에는 또 인간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부분도 있고, 즉 인간만의 고유한 부분이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인간 외에도 어떤 다른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즉 비이성적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 생명체도 이제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지겠죠. 동물은 식물보다 더 완전한 것이니까 인간과 관계 맺을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 비이성의 측면 중에서도 이성과 관련될 수 있는 이 동물적인 부분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식물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은 이제 인간의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을 탁월하게 함으로써 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덕을 얻으려면 또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사용할 때 수련을 해서 얻어지는 종류가 아니라 그냥 갖고 태어나는 탁월함들도 있기는 있잖아. 그지? 그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용기 있을 수 있어요. 절제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자연적인 탁월함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수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탁월함은 진정한 탁월함이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덕이 아니라는 거야. 이 자연적인 소질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덕이 아니래.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이성적인 사유의 도움이 없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용감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즉 자연적 소질은 사유의 도움을 받아서 품성적 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발되어야지만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의 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덕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한대요. 그래서 덕은 인간의 본성에 이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성을 해침으로써,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탁월함들을 없애버리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잘 갖고 나가는, 잘 수련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니까 본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죠? 날개에 보면은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덕을 좀 나눠놨어요. 이제 이성을 탁월히 하면은 이제 지혜, 지적인 덕, 사유의 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고 봤고, 마찬가지로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한 비이성의 측면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탁월하게 하면 이제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고 봤는데, 이 품성적 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지만 생겨날 수가 있느냐? 이 이성을 탁월히 해서 얻어지는 지혜 중에서 이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도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 실천적 지혜의 지도, 이 실천적 지혜가 이건 적절한 행위니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함에 따라서
이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일종의 습관을 얻게 되는데, 그죠? 그것들이 품성적 덕으로서 된다는 거야. 그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덕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복 중에서도 그냥 좀 진짜 행복,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최상의 뭐 이런 측면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덕 중에서 이제 최고로 덕 있는 삶을 이제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최고의 덕이 철학적 지혜래. 이거는 이제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장 완전히 탁월하게 발휘해야지만 얻어지는 지혜인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교재랑 수업 들으면서 좀 같이 봅시다. 이 철학적 지혜라는 것은 좀 학자마다 해석이 좀 갈려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나 싶기도 해. 나도 좀 조심스러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최고 활동은 관조고, 관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철학적 지혜를 따르는 관조적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언급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은, 실천적 지혜는 어떤 품성적 덕, 나중에 이제 시민적 덕이라고, 정치적 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따위가 관조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결국에는 이 철학적 지혜가 모든 덕을 아우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관조를 통해 얻어지는 철학적 지혜가 가장 완전한 덕이다. 이 모든 덕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부분 전체의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부분이라면 이 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얻어야지 그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겠죠. 철학적 지혜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행복인 것이고, 이 철학적 지혜가 다른 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월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지 간에 철학적 지혜만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뛰어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식의 하나의 해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일단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철학적 지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나올 만한 것들만 이제 대충 추린다. 철학적 지혜는 지금까지 선지에 나온 적은 없고 제시문에서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굳이 이제 따져본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덕이 있으면 이제 행복하고요. 덕 있는 삶과 행복은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기출에서 반복되고 있던 사실인 것이고, 철학적 지혜 자체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선지는 없다. 철학적 지혜만 있으면 어떤 최고로 행복하다거나, 철학적 지혜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선지들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출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에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 제시문에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선지나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내면 안 된다가 일단 1차적인 제 생각이고, 나오게 된다면 나도 모르겠다가 내 생각이야. 일단 소거법을 해야 되겠죠. 다른 선지들을 보고 그게 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소거를 해보셔라. 그게 이제 최선이다. 넘어갑시다. 자, 이 실천적 지혜에 따라서 이 품성을 잘 다스려야지 품성적 덕이 얻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실천적 지혜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가 이제 가장 큰 물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이성에 이미 갖추어진 좋음에 대한 보편적 정의에 대한 알미라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머리에 갖추어져 있었던 좋음들에 대한
알을 얻어내는 것에 불과해. 그래서 덕은 결국엔 지혜, 전부 다 지혜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 없이는 어떠한 덕도 얻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래. 하지만 모든 좋음에 대한 알미 품성적인 덕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래. 왜? 지혜의 여러 종류가 있거든. 이론적인 사유와 학습으로 얻어지는 학문적 인식,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좋음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알미 있다고 해서 품성적인 덕이 생기는 것은 아니래. 품성적인 덕이 생기려면은 실천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실천적인 지혜라는 것은 실천적 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종류의 알미라는 거야. 그것은 이론적인 알들을 구체적인 사례, 개별적인 사례들에 계속 적용해보는 훈련을 거쳐야지만 얻어지는 알미라는 거죠. 그러한 알미 얻어지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연습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 실천적 지혜를 활용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적절한 알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중용인 거야. 구체적 상황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 사이에 있는 단 하나의 덕 있는 행위를 이제 그 실천적 지혜가 지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사례를 조금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교재에 있는데 요즘 이제 수험생들이 체화 국어할 때 체화가 중요해요. 선생님 체화해야 된대. 자꾸 체화가 일종의 실천적 지혜인 거야. 암만 강사가 앞에서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구조가 이렇고 선지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문학은 이런 거고, 이론적인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알미 되지 않죠. 이 체화가 일종의 실천적 지혜예요. 이론적인 알과 다른 종류의 알미죠. 이해되죠? 그렇게 체화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딱 보고 나서도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종류의 어떤 정보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중용이라는 거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용이 된다는 거지.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 중용을 알겠죠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야. 중용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딱 적절한 무언가에 대한 행위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기, 질투와 같은 악덕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부러움이랑 다른데, 부러워하는 거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잖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야. 나도 발전하고 그 사람도 괜찮은 거잖아. 근데 시기나 질투는 저 새끼 끌어내려. 약간 이런 감정이야. 부러움이랑 다르다는 거지. 쟤에 대한 어떤 질투한다는 것은 쟤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나보다 못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라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악덕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교재 날개에 보시면은 무절제와 자제력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무절제라고 하는 것은 절제에 대한 이론적인 안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한 무절제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무절제한 행위가 자기한테 좋다고 믿어요. 그래서 무절제한 행위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들이야. 그것과 반대로 자제력 없는 경우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게 그 무절제한 행위가 좋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무절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행위가 나한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절제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알은 있지만 자신의 어떤 욕구와 정념을 잘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을 잘 몰라서 의지를 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나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을 자제력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경우에는 실천적인 지혜는 부재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지혜가 있더라도 나쁜 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있으면 나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더라도 훈련이 안 돼 있어. 실천적인 지혜의 단계까지 못 갔어. 그럼 나쁜 행위를 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인간의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은 행복이에요.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따라서 인간에게는 행복을 실현할 만한 기능이 이제 본성적으로 있어야 되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기능이 이제 이성이라고 본다 그랬지. 그럼 당연히 인간의 기능이 이성이니까 이성을 탁월히 하면 행복이 얻어진다는 거야. 아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발표를 해온 게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탁월함에 이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만일 하나 이상의 여러 탁월함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최상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탁월함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인간의 목적이다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야. 그러니까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바로 인간의 목적, 즉 행복이다 라는 것이겠죠. 앞에서 봤듯이 행복은 가장 완전한 탁월성과 일치하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딱 탁월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상태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 있는 삶을 계속 살아야지만 얻어지는 거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즉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복의 수단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수단적인 좋음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덕 그 자체도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덕도 그 자체로 좋은 건 좋은 건데 행복과 비교했을 때는 덕이 수단적인 좋음의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행복은 덕을 포함하므로 덕은 행복의 부분이다. 따라서 덕 역시 그 자체로 좋음을 갖지만 동시에 행복의 수단적 좋음이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복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해서 덕을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부분적인 행복이 덕을 계속해서 쌓아서 완전한 행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다음에 구절이 있어요.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요. 하루아침에 여름이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하루나 짧은 시일에 되는 게 아니라 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덕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행복은 탁월한 품성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 탁월한 품성 상태를 계속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지금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행복은 그러니까 일종의 과정이야. 종결이 아니라 덕은요. 탁월한 품성 상태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상태로서 그 1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생리를 보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생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해지지 않아서 가족을 지향하고 이 가족도 마찬가지로 마을을 지향하고 마을은 국가를 지향한대요. 국가는 이제 보니까 인간의 공동체 중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지향점이 없는 자족적이고 궁극적인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의무는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발생한다. 인간이 애초부터 공동체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에 속해서 어떠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이 명령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이해되죠?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만 덕을 학습하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국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개인은 국가에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개인이 일단 있어야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인이 국가보다 앞서고 국가는 개인의 논리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앞선다. 왜 논리적으로 앞서냐? 국가는 전체고 개인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없는 전체는 있을 수가 있어.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에서 부분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사라졌으면 부분도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국가가 개인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끝났고요. 이제 뒤에 넘겨보면 OX 퀴즈 있을 거야. 그건 이제 숙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만나요.